여기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늘 죽음과 마주하며 살았습니다. 형이 있었지만 일찍 세상을 떠났지요. 부모님은 그에게 형의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 형의 무덤이 동네 교회 정원에 있었어요. 가족이 지나다니는 곳에. 그는 그 곁을 지나며 자신과 같은 이름이 적힌 무덤을 보면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일까요? 그는 죽은 형의 그림자를 항상 느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연구자는 그가 죽은 형의 대리 인생을 살았던 셈이라고 평가하기도 했어요. 성장한 뒤에는 한 직장에 정착하지 못하고 여기저기 떠돌아다녀야 했습니다. 미술 거래상, 전도사, 서점 판매원을 전전했어요. 또 아버지를 따라서 목사가 되려고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어떤 곳에서도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자질이 없다는 소리만 들어야 했지요. 한편 그는 여느 아이들이 그러하듯 사랑을 갈구했습니다. 하지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상대에게 거절당하기도 했고 주변의 반대에 시달리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사랑을 쉽게 용납하지 못했고 이해하기보다 비난하기만 했습니다. 몇 차례 사랑의 열병이 반복되자 아버지는 그를 구제불능의 인간으로 낙인 찍고는 관계를 끊어버렸습니다. 가족에게마저 버림받은 것이죠. 서른이 다 되어서야 간신히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찾았습니다. 용기를 내어 도전했지만 이 역시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계속 외면당하고 탈락하고 실패를 거듭하는 시간이 이어졌지요. 심지어 스스로 자기 자신을 믿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오직 단 한 사람만이 그를 믿고 지지하고 지켜주었어요. 자,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이 기구한 삶의 주인은 바로 유명한 화가 빈센트 반 고흐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그의 곁에 남았던 사람은 그의 동생 테오 반 고흐예요. 이번 강의에서는 불멸의 화가 빈센트 반 고흐의 생애와 작품, 그리고 그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문화 콘텐츠 작품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주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반 고흐는 어떻게 문화 콘텐츠가 되었나? 이 주제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서는 먼저 작가와 작품에 대한 기본 정보를 살펴봐야 하겠죠? 바로 여기에서부터 우리의 여정을 시작합시다. 빈센트 반 고흐는 1853년 네덜란드의 쥔더르트에서 태어납니다. 지도에서 보면 대략 여기쯤이에요. 네덜란드의 경제와 무역의 중심지 헤이그에서 멀지 않은 곳입니다. 빈센트는 어린 시절 수동적이고 온순하며 조용한 아이였다고 해요. 앞서 잠깐 언급했지만 태어나자마자 죽은 형의 이름을 물려받았고 그 형의 무덤이 동네 교회 정원에 있어서 오가면서 자기 이름이 적힌 묘비를 지켜봐야 했다지요. 그렇지만 그에게 고향은 평생 떠올리며 돌아가고 싶어 했던 장소였습니다. 잘 알려진 것처럼 빈센트는 동생 테오와 평생 700여 통의 편지를 주고받았는데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한 내용이 적지 않았다고 합니다. 현재 쥔더르트는 빈센트의 고향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매년 적지 않은 사람들이 화가가 평생 그리워했던 고향 땅을 밟기 위해 찾아와요. 진입도로 주변에 이런 표지판이 세워져 있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정작 빈센트는 고작 16살에 고향을 떠나게 되지요. 큰아버지가 운영하는 구필 화랑의 헤이그 지점에서 첫 직장 생활을 시작합니다. 지금이야 좀처럼 상상할 수 없지만 당시에는 대략 이 정도 나이에 일을 시작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어요. 그런데 빈센트가 다른 것도 아니고 화랑에서 일하게 된 이유는 사회 변화, 특히 과학기술의 발전 때문이기도 합니다. 당시 인쇄술이 발달하면서 복제 그림의 수요가 증가했고 그에 따라 미술품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거든요. 만일 빈센트가 다른 시대에 태어났다면, 그래서 화랑이 아니라 다른 직장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했다면
그의 인생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었겠지요. 우리도 빈센트의 찬란한 작품을 감상할 수 없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찌되었든 사회 변화는 예술의 영역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만큼은 분명하지요. 이런 내용도 흥미롭기는 하지만 간단히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니 이번에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다음에 별도의 강의를 마련할게요. 혹시 아쉬움이 남는다면 강의 후반부에 제가 추천해드리는 책을 읽어보면 도움이 될 겁니다. 여기에서는 고흐의 방랑이 16살 무렵부터 시작되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세요. 몇 년 지나고 1873년 빈센트는 영국으로 건너갑니다. 구필 화랑의 런던 지점으로 발령받았기 때문이에요. 이 시기에 그는 영국 문학을 탐독했습니다. 특히 찰스 디킨스, 조지 엘리엇 등의 작품을 즐겨 읽었다고 해요. 또 런던은 빈센트가 사랑의 열병을 처음 경험하게 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는 하숙집 딸에게 청혼했지만 매몰차게 거절당했어요. 그도 그럴 것이 그녀에게는 이미 비밀리에 약혼한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 사실을 모르는 채로 빈센트는 사랑을 시작했지만 알게 된 뒤에도 멈추지 못했습니다. 대체로 첫사랑은 아름답게 포장되는 법이고 그 아픔은 처절하게 과장되는 법이지요. 빈센트 역시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내 인생은 20살 때 침몰했다 라는 글을 썼어요. 빈센트의 방황은 계속됩니다. 영국에서 돌아왔지만 자리를 잡지 못하고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신학을 공부했어요. 그런데 그 과정도 순탄하지 못했습니다. 신학대학 입학시험을 준비했지만 결국 실패했어요. 어쩌면 당연한 결과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신학 공부보다 그림 감상에 더 몰두했거든요. 미술관을 자주 찾아가서 작품을 감상하면서 안목을 키우고 관련 지식을 습득했지요. 빈센트의 생애를 연구한 류 승인은 빈센트와 함께 걷다라는 책에서 15개월 동안의 암스테르담 체험이 빈센트가 자신의 미학을 확립하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직 본격적으로 화가의 길에 접어든 것은 아니었습니다. 1878년에는 벨기에 브뤼셀로 건너가서 신학교에 다닙니다. 이전처럼 목사를 목표로 한 것은 아니고 그보다 조금 쉬운 전도사를 양성하는 학교였어요. 빈센트는 이곳에서 4개월 동안 공부를 한 뒤에 보리나주라는 곳으로 발령을 받습니다. 여기는 벨기에와 프랑스의 국경 근처에 있는 탄광촌이었어요. 그는 이곳에서 노동자의 삶과 직접 마주합니다. 광부들의 참혹한 노동 환경을 보고 스스로 탄광을 체험하기도 했어요.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빈센트는 혼자 그림을 그리기 시작해요. 자신이 목격한 광부들과 지역의 풍경이 주된 대상이었습니다. 이 무렵부터 테오는 형의 재능을 알아보고 빈센트를 후원하겠다라고 결심합니다. 이런 응원에 힘입어 1880년 빈센트는 드디어 자신의 진로를 결정하고 브뤼셀로 건너가 미술학교에 다니면서 본격적으로 그림 공부를 시작합니다. 인체대생과 미술해부학을 집중적으로 훈련했는데 그와 함께 당시 농민화가로 명성을 얻었던 장 프랑수아 밀레의 그림을 모사, 즉 따라 그렸어요. 자, 여기서 잠깐만 빈센트의 생애를 따라가는 발걸음을 잠깐 멈추고 지금까지 설명한 시기에 창작한 작품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작품의 제목은 슬픔입니다. 1882년 미술 공부를 마친 빈센트가 화가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찾으려고 네덜란드 헤이그에 머물던 때에 창작한 그림이에요. 당시 그는 또 다른 사랑에 빠져 있었는데 그 대상이었던 시엔이라는 여성이 모델입니다. 그런데 연인을 그린 그림치고는 분위기가 너무 처연하지요. 발가벗은 여인이 몸을 웅크리고 고개를 떨군 채 앉아 있습니다. 고단해 보이기도 하고 서글퍼 보이기도 하고
사실 당시 고흐의 연인이었던 시에는 삭바느질을 하고 몸을 팔아 생활하던 거리의 여자, 창녀였어요. 빈센트를 만났을 때는 이미 임신을 한 상태였고 병을 앓고 있었다고 합니다. 빈센트는 시엔을 정성껏 간호합니다. 그리고 시엔은 그의 모델이 되어주지요. 사랑에는 여러 모습이 있지만 시엔을 향한 빈센트의 사랑은 아마도 소외당한 이들에 대한 연민이 컸으리라고 추측됩니다. 왜냐하면 그림의 아랫부분에 이런 문구가 적혀 있기 때문이에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어찌하여 이 땅 위에 한 여인이 홀로 버려진 채 있는가? 테오를 제외한 가족은 시엔을 용납하지 못합니다. 가족들과 불화를 겪으면서도 빈센트는 사랑을 이어가려고 했지만 생활고를 끝내 이겨내지 못하고 1883년 둘은 헤어지고 맙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랫동안 상처로 남지요. 빈센트는 다시 여러 곳을 떠돕니다. 몇 번인가 가족들과 화해를 시도했지만 성사되지는 못해요. 1885년 그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는데 남은 식구들은 빈센트를 원망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그가 완성한 작품이 감자 먹는 사람들입니다. 역설적이게도 가난하지만 화목한 가족의 모습을 담고 있죠. 이 작품은 지금껏 살펴본 빈센트의 여정이 집대성되어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던 소외당한 이들에 대한 연민, 농민과 노동자에 대한 관심, 다소 어둡지만 온기가 느껴지는 분위기 등등. 사실 자세히 보면 이는 교과서적인 작품은 아닙니다. 인체 비례가 어긋나 있고 특히 손이 지나치게 부각되어 있죠. 그런데 이는 작가의 의도가 반영된 결과입니다. 그가 강조하고자 했던 것은 농민의 노동이었고 그 노동을 행하는 그들의 손이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빈센트가 분명하게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썼어요. 여기에서 주목되는 부분은 손으로 하는 노동이라는 표현, 그리고 그들이 정직하게 노력해서 얻은 식사임을 암시하려고 했다는 의도입니다. 이런 경향은 빈센트가 존경했던 밀레의 영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특히 이 작품 만종에서 그런 경향이 분명하게 제시됩니다. 노을이 지는 저녁, 멀리 교회에서 종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 부부로 보이는 이들이 고개를 숙이고 공손한 자세로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바로 여기 이들의 발밑에 놓인 바구니에 담긴 바로 감자입니다. 분위기도 분위기지만 이 감자라는 소재가 두 그림을 연결하지요. 감자는 본래 남아메리카의 작물이지만 유럽으로 전파되어 가난한 이들의 대용 작물이 되었습니다. 감자의 전파 과정에는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많은데 여기에서 언급하기는 너무 분량이 길어요. 제가 쓴 감자의 여정이라는 글에 자세히 소개해 두었으니 관심이 있다면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다시 빈센트의 발자취를 따라가 볼까요? 형의 마음고생이 심해지자 동생 테오는 그에게 파리로 건너오라고 권유합니다. 당시 파리는 문화예술의 중심지였고 무엇보다 미술 분야에서 인상주의라는 새로운 경향이 태동되고 있었거든요. 이곳에서 빈센트는 예술인들과 활발하게 교류하면서 작품 활동을 전개합니다. 그를 후원해주는 탕기 영감이라는 인물도 있었는데 그가 화방을 운영하면서 가난한 화가들을 지원했어요. 빈센트는 탕기 영감의 초상을 그려서 고마움을 표현하기도 했죠. 또 그는 당시 유럽에 소개되었던 일본 목판화 우키요에에 심취하기도 했습니다. 우키요에는 덧없는 세상, 속세를 뜻하는 목판화로 에도 시대의 서민 계층에서 유행했어요. 미술 연구자 바구차는 반고의 밤을 탐하다라는 책에서 파리 시절 빈센트의 화풍이 단순하고 세련된 선과 강렬한 색채로 그리는 것으로 바뀐 것이 우키요에의 영향이라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빈센트는 파리에서도 정착하지 못해요. 1888년
프랑스 남부의 아를이라는 곳으로 건너갑니다. 같은 프랑스라고는 해도 북부와 남부는 완전히 달라요. 자연 환경, 사회 분위기, 그리고 생활 방식까지. 우리로 치면 서울과 제주도 정도의 차이라고 할까요? 빈센트는 남프랑스의 빛과 색에 매료되어 그를 표현하기 위해 왕성한 작품 활동을 펼칩니다. 그러면서도 예술인 공동체를 꿈꿔요. 일명 노란집이라고 불렸던 장소를 빌려서 공동 작업실을 만들고 파리에서 인연을 맺었던 예술인들을 초대합니다. 빈센트는 이곳의 모습을 그림으로 남기기도 했는데 바로 이 작품입니다. 빈센트의 초대에 응했던 인물이 당시 명성을 얻기 시작한 고갱이었어요. 그들은 함께 생활하면서 작품 활동을 했는데 순탄하지는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서로 성격이 너무 달랐어요. 처음에는 관계가 좋았지만 차츰 다툼이 늘었고 마침내 파국에 이르고 맙니다. 싸움을 벌이다가 빈센트가 급성 정신착란을 일으켜 자신의 귓불을 스스로 잘라버리고 맙니다. 이 일로 인해 둘은 완전히 결별하게 되죠. 고갱은 떠나버리고 빈센트는 정신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됩니다. 그럼 이 시기에 창작되었던 빈센트의 작품을 살펴봅시다. 먼저 밤의 카페 테라스입니다. 널리 알려진 작품이죠. 1888년에 발표되었는데 미술사학자 프레드 리먼은 고흐의 다락방이라는 책에서 이 그림은 남부의 밤하늘에 대한 상징이 되었다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이 작품의 큰 특징은 밤을 시간 배경으로 하는데 검은색은 쓰지 않았다라는 점입니다. 왜 우리가 어릴 때 그림을 그리면 밤하늘은 온통 까맣게 칠해버리잖아요. 그런데 자세히 관찰하면 밤은 결코 한 가지 색이 아닙니다. 빈센트는 바로 이 사실을 그려낸 것이죠. 푸르스름한 빛부터 시퍼런 쪽빛까지 다양한 밤하늘의 빛깔이 한 작품 안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빈센트는 스스로 이 작품을 완성하고 나서 더 객관적인 시각으로 밤을 탐색하게 되었다라고 밝히기도 했어요. 모델이 된 이 카페는 지금도 남아있는데 이름을 카페 반 고흐로 바꾸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 예술가의 위대한 작품이 지역 경제에도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이죠. 다음은 1889년 작품 별이 빛나는 밤입니다. 가장 널리 알려진 그림이죠. 앞의 작품에서 살핀 밤 하늘에 대한 묘사가 더 주관적이고 특징적으로 변모했습니다. 빈센트는 이 작품을 자신이 입원했던 생레미의 정신병원 뒷산에서 그렸습니다. 우리는 흔히 정신병원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죠. 어딘지 모르게 음습하고 공포스럽고. 그런데 그 주변의 자연환경은 너무도 아름다워요. 이 부조화가 예술가에게 긴장을 부여하고 그 결과가 이처럼 탁월한 작품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작품에는 죽음에 대한 상징이 포함되어 있어요. 대표적인 것이 그림의 왼쪽에 크게 그려진 사이프러스 나무입니다. 유럽에서는 사이프러스 나무가 무덤 주변에 많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죽음과 슬픔을 의미합니다. 그렇다고 이 작품이 죽음에 함몰된 것은 아닙니다. 무엇보다 작품 전체에 흐르는 기류, 그 역동적인 움직임 때문이에요. 앞서 언급했던 바구차는 이를 웅장한 별들의 드라마 속에 죽음은 이내 묻혀버리고 만다 라고 설명했어요. 물론 불안은 선명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렇기에 더 아름답죠. 불안하지 않은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느 시절, 어떤 위치에서도 우리는 늘 불안에 시달립니다. 어쩌면 삶이란 본래 불안의 연속이지만 그것을 견뎌내면서 아름다움을 만들어가는 과정인지도 모르겠네요. 일부 연구자들은 이 작품의 불안한 대기의 흐름이 꼭 술에 취한 상태와 비슷하다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이런 추정이 전혀 근거가 없지 않은 것이
빈센트가 평소 술을 즐겨 마셨기 때문이에요. 특히 압생트라는 독한 술을 좋아했다고 알려져 있지요. 향숙을 주요 향료로 사용해서 황록색이라는 이 술은 도수가 무려 70도에 가깝다고 합니다. 튜존이라는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를 자주 복용하면 뇌세포를 파괴하고 환각 상태를 유발한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빈센트의 건강이 급격하게 나빠진 이유를 압생트 때문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류 회사에서는 이 사실에 착안해서 거울을 모델로 패키지 디자인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바로 이것처럼요. 빈센트가 압생트를 좋아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또 다른 증거가 있어요. 파리 시절 그와 교류했던 화가 로트렉이 그린 반 고흐의 초상이라는 작품입니다. 탁자에 앉아 어딘가를 바라보는 친구의 옆모습을 그렸는데요. 그런데 그림의 오른쪽 하단부, 그러니까 빈센트의 손 앞에 잔이 하나 놓여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잔에 담긴 것이 압생트예요. 물론 빈센트만 이 술을 좋아했던 것은 아닙니다. 당시 파리에서 활동했던 예술가들 중 상당수가 압생트를 즐겨 마셨고 창조력을 끌어올린다고 해서 찬미하기도 했어요. 시인 랭보가 대표적인 사례일 것인데 그는 압생트가 주는 취기야말로 가장 우아하고 하늘하늘한 드레스라고 했습니다. 이제 다시 생애로 돌아와 빈센트의 마지막 여정을 살펴보겠습니다. 1890년 그는 다시 프랑스 북부로 돌아옵니다. 파리에 자리 잡은 것은 아니고 거기에서 30km 정도 떨어진 오베르 시르우아즈라는 곳에 정착했어요. 여기에는 예술가들이 많이 거주했다고 합니다. 빈센트는 여전히 정서적 불안을 모두 극복한 상태는 아니었는데 그러함에도 거주지를 옮길 수 있었던 까닭은 마침 여기에 가세라는 정신과 의사가 살았기 때문이에요. 가쉐 박사는 자신이 직접 데생과 판화를 즐겼고 예술가들과 깊이 교류했습니다. 특히 인상주의 화가들의 그림을 좋아했다고 해요. 빈센트와도 친밀하게 지냈는데 그의 작품 모델이 되기도 했습니다. 바로 이 그림 가쉐 박사의 초상이 여기에 해당하는 사례예요. 이처럼 빈센트는 지역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왕성하게 작품 활동을 전개합니다. 마치 쫓기는 사람처럼 쉬지 않고 작업을 진행해요. 그는 여기에서도 거처를 몇 번 옮기는데 마지막으로 머물렀던 곳이 라부 여인숙입니다. 여기는 현재 빈센트의 집 박물관으로 운영되고 있어요. 빈센트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방문하는 곳입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에 이르렀습니다. 1890년 7월 27일 그림을 그리러 나갔던 빈센트가 배를 움켜쥐고 라부 여인숙에 돌아옵니다. 저녁 식사를 하지 않고 자신의 다락방에서 나오지 않자 여인숙 주인이 올라가서 왜 그러느냐고 물어봐요. 그제야 빈센트는 셔츠를 열고 상처를 보여줍니다. 그리고는 자살을 시도했는데 실패했다라고 답해요. 가셰 박사가 찾아왔지만 이렇다 할 치료가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결국 이틀을 앓다가 1890년 7월 29일 화요일 새벽 1시 30분 빈센트 반 고흐는 37의 나이로 세상을 떠납니다. 곧바로 장례가 치러졌지만 동네 성당의 신부는 자살을 했다는 이유로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아요. 결국 주변 사람들끼리 힘을 모아 빈소를 마련한 뒤에 관 주변을 그가 남긴 그림으로 장식합니다. 소식을 들은 파리의 친구들이 찾아왔고 그들의 배웅을 받으면서 빈센트는 7월 30일 묘지에 안장됩니다. 그의 죽음은 여러 측면에서 충격적이었어요. 이제야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기 시작했고 그에 부응하듯 왕성하게 창작을 했으며 충분하지는 않았지만 정신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 생활을 다잡으며 노력하던 중이었기 때문입니다. 라부 여인숙에 거주했던 시기에는 규칙적으로 식사하고 열심히 작업하고 술은 거의 마시지 않았다고 해요. 그랬던 빈센트가 갑자기 자살을 시도했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이런 의무는 작품에 대한 평가에도 이어집니다. 이걸 볼까요? 많이 알려진 까마귀가 나는 밀밭입니다. 빈센트의 특징적인 화풍이 잘 표현된 작품이죠. 이는 그의 마지막 그림으로 추정됩니다. 물론 다른 의견을 내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어요. 명확히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이기에 더 많은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빈센트가 자살을 시도했던 장소가 밀밭이라는 점, 그림 속에 불길한 느낌을 주는 까마귀가 그려져 있다는 점, 그리고 밀밭을 그리면서 슬픔과 극도의 고독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글을 남겼다는 점 등을 이유로 까마귀가 나는 밀밭에서 죽음의 이미지를 찾는 사람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예술가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는 이렇게 전개되는 쪽이 더 흥미롭지요. 하지만 반대되는 의견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 작품은 새로운 희망을 의미한다라는 해석이죠. 이 역시 빈센트가 남긴 글을 근거로 합니다. 특히 이 부분, 곧 봄이 오고 종달새가 돌아오겠지. 또 신이 대지의 표면을 새롭게 하듯이 인간의 영혼과 마음과 가슴에 힘을 불어넣고 새로이 할 수 있겠지. 그의 다른 작품이 그러하듯 까마귀가 나는 밀반 역시 불안하지만 생에 대한 의지는 놓지 않았다라는 주장이죠. 어느 쪽이 옳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아니, 애당초 예술 작품에 대한 해석에 정답은 없겠지요. 다만 어느 입장을 취하느냐에 따라 작품의 분위기는 완전히 다르게 파악된다는 사실만큼은 분명해요. 그리고 그 차이는 빈센트의 생애에 대한 인식으로까지 이어집니다. 지금까지 빈센트 반 고흐의 생애와 작품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의문이 담긴 부분이 적지 않아요. 어쩌면 이러한 모호성과 복잡성이 사람들이 빈센트의 생애에 계속 관심을 가지는 이유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명확하지 않으니 새로운 해석이 가능하고 복잡하니 다양한 논리가 가능하기 때문이죠. 예술 작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이들은 예술은 명료하게 해석되지 않아 답답하다라고 하지만 바로 그러한 까닭에 예술 작품은 끊임없이 감상되고 해석되면서 가치를 이어갑니다. 이것이야말로 예술의 힘이겠지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빈센트의 생애와 작품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제시한 사례를 알아보겠습니다.